한양에서 열리쯤 떨어진 어느 고을에 윤대호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사대부 가문이었으나 근래 들어 집안의 기운은 예전만 같지 않았지요. 윤대호에게는 장남 도현과 딸 화연이 있었는데 이 집안의 주인장은 유독 사위를 극진히 아꼈습니다. 어느 봄날 대청마루에는 윤대호와 사위 박문석이 마주 앉아 차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윤대호는 정중히 다과를 권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과거 준비는 어떠하냐? 박문석은 단정한 갓을 쓰고 흰 도포를 입은 선비답게 앉아 있었습니다. 학문을 닦는 이의 기품은 있었으나 속은 허세가 많았지요. 그는 겸손한 듯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의 은혜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채에서는 윤대호의 아내, 집안에서 모두가 마님이라 부르는 이가 며느리 서리를 매섭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마님은 못마땅한 얼굴로 꾸짖었습니다. 서리야, 사위가 찾는 책은 알아두었느냐?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쓰겠느냐? 서리는 고개를 숙이며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예, 마님. 벌써 서재에 마련해 두었사옵니다. 마님은 여전히 흡족지 않은 듯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라면 살뜰히 살펴야지 늘 마음이 아쉽구나. 한편 대청에서는 윤대호가 사위의 기분을 살피느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하인을 불러 과자를 가져오게 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집안을 일으킬 이는 너뿐이로다. 도연이는 아직 철이 없어 큰일이지. 바로 그때 장남 도연이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갓은 삐뚤어져 있었고 도포에는 술 얼룩이 가득했지요. 윤대호는 아들을 보며 이맛살을 찌푸렸습니다. 도연아, 또 술독에 빠져 있었느냐? 사위가 있는 자리에서 채통도 못 지키고 부끄럽구나. 박문석도 속으로는 눈살을 찌푸렸으나 겉으로는 태연히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술기운으로 탁해 있었습니다. 윤대호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지요. 안채에서는 딸 화연이 분주히 남편의 옷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화연은 단아한 얼굴에 기품이 서린 여인이었는데 언제나 남편을 위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안이 조용해야 합니다. 마님은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 서리를 향해 더 날카로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서리야, 사위 공부에 방해되지 않게 발소리도 죽이고 다녀라. 밤늦게 바느질하며 등잔불을 켜는 것도 삼가거라. 서리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켰지만 겉으로는 고분고분 머리를 숙였습니다. 예, 마님, 명심하겠습니다. 저녁 무렵 집안의 모든 시선과 정성은 사위 박문석에게만 쏠려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윤대호는 사위에게 좋은 안주와 술을 내어주었고 화연은 남편의 옷깃을 다듬으며 살뜰히 챙겼습니다. 반면 서리는 구석에서 홀로 소박한 밥상을 받으며 자신이 이 집안에서 어떤 자리에 놓여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큼은 꺾이지 않고 있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윤대호는 사위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다. 이만 들어가 편히 쉬어라. 그리하여 윤대호 집안의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사위만을 귀히 여기는 기이한 풍경은 날이 갈수록 도드라지고 있었지요. 이 집안에 앞으로 어떤 풍파가 일어날지 그 누구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흐르자 윤대호 집안의 차별은 더욱 도드라지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님과 딸 화연은 오로지 사위 박문석만을 위하는 일에만 마음을 쏟았고 며느리 서리는 점점 더 소외되어 갔지요. 어느 아침 안채 대청의 마님과 화연이 나란히 앉아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화연이 정성껏 놓고 있는 문의는 다름 아닌 남편 박문석의 도포에 들어갈 매화 문양이었지요. 마님은 딸의 솜씨를 흐뭇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화연아, 내 바느질이 날로 늘어가는구나. 사위가 이런 옷을 입으면 과거에도 복이 따라올 터이지. 화연은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장원급제하는 날까지
저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때 서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밤새 바느질한 주머니가 들려 있었지요. 마님, 밤늦게 완성한 주머니를 가져왔습니다. 마님은 서리가 내민 것을 힐끗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 만들 새 있거든. 집안일부터 챙기거라. 사위 도령 방 청소는 하였느냐? 서리는 마음속 서운함을 숨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마님. 이미 말끔히 정리해 두었사옵니다. 겉으로는 순종했으나 서리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뛰어난 바느질 솜씨로 집안의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싶었던 것이지요. 며칠 전부터 은밀히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리는 여종 춘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춘희는 아직 앳된 나이였으나 눈치가 빠르고 성품이 고다 서리를 누구보다 따르고 있었습니다. 춘아, 이리 와보거라. 춘희는 주위를 살피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씨, 무슨 일이십니까? 서리는 목소리를 낮추며 은밀히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수놓은 주머니와 버선을 장터에 내다 팔면 어떻겠느냐. 푼돈이라도 모으면 집안 살림의 보탬이 되리라 생각하였구나. 춘희는 눈이 휘둥그레져 주위를 둘러보며 속삭였습니다. 아씨, 양반댁 며느리가 장터에 물건을 판다는 것이 알려지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대감어른께서 들으시면 노하실 것입니다. 서리는 간절한 눈빛으로 춘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면 되느니라. 내가 장터에 나가서 팔고 나는 물건만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한편 사랑채에서는 윤대호가 사위와 함께 차를 마시며 온갖 정성을 다해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공부가 쉽지 않으리라.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만 하거라. 박문석은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며 겸손한 채 했으나 속으로는 번번이 낙방한 탓에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장인어른의 은혜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의 말은 점잖았으나 마음은 편치 않았지요. 체면상 속내를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서리는 춘희를 불러 장독대 뒤편에서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혹여 누가 들을까 조심하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춘아, 내일 새벽 장터에 나가자. 이 주머니들이면 선원양은 받을 수 있으리라. 춘희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씨,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일이 새어나가면 집안 망신입니다. 서리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아, 이 집안의 형편을 내가 모를 리 있느냐. 도연 도령은 날마다 술독에 빠져 있고 사위 도령은 글만 붙잡고 있으니 누군가는 집안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날 밤 서리는 등잔불을 켜고 늦도록 바느질에 몰두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수놓인 주머니와 버선들이 하나씩 완성되어 갔지요. 비록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며느리였으나 그녀는 누구보다 이 집안을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마님과 화연은 이런 서리의 노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사위의 체면과 편의만을 헤아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서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진심이 드러날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 오늘도 묵묵히 바늘을 들었습니다. 한 달여가 흐르자 윤대호 집안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리가 은밀히 장터에서 바느질품을 팔아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는 동안 집안의 기둥이라 여겨지던 사내들의 허물은 하나둘 드러나고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 도연이 술에 절은 몸으로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흠씬 취한 모습을 본 윤대호는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사랑채 마루에서 벌어진 부자간의 대화는 온 집안에 울려 퍼졌지요. 이 불효막심한 놈아, 또 술독에 빠져 있었느냐. 도연은 갓조차 벗겨지고 도포에는 술 얼룩이 가득한 몰골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술 냄새와 함께 노름판의 비린내가 섞여났지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윤대호는 아들의 한심한 꼴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이리 방탕하니 집안 기둥은 어찌 되겠느냐. 사위를 보아라. 날마다 책상머리에 앉아 글을 읽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도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윤대호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뒷산 반문서를. 윤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문서가 어찌 되었다는 것이냐. 도연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름에서 져서 잃었습니다. 윤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밭은 집안의 중요한 수입원이었기 때문이지요. 한편 안채에서는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마님과 화연이 나란히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이웃 마을 친척 부인이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사위가 이번에 장원급제를 했다 하던데 사실입니까? 마님은 기쁜 기색으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예, 그리 들었습니다. 우리 사위가 장원이라니 이 얼마나 경사로운 일입니까? 그러나 친척 부인의 다음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아니지요. 제가 관아에 가서 방목을 직접 보았는데 사위 이름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말로는 또 낙방했다고들 하더이다. 화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마님도 눈빛이 흔들리며 당혹을 감추지 못했지요. 그럴 리가 사위가 분명히 급제했다 하였는데 바로 그때 박문석이 서재에서 나와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겉모습은 여느 때처럼 의젓했으나 발걸음에는 알 수 없는 무거움이 배어 있었지요. 화연은 남편을 보자 다급히 물었습니다. 서방님, 과거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박문석은 잠시 머뭇거리다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일이라면 아직 최종 발표가 나지 않았네. 곧 좋은 소식이 있을 터이니 걱정 말게. 화연은 그 말투에서 왠지 모를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마님 또한 사위를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그 무렵 서리가 안채로 들어와 공손히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마님, 저녁상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마님은 차갑게 서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리야, 며느리가 장터를 드나든다는 말이 들리던데 그런 일이 있느냐? 서리는 가슴이 철렁했으나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님? 저는 집안일만 하고 있습니다. 마님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타일렀습니다. 며느리가 장터를 나돌면 집안 채통이 땅에 떨어진다. 그런 짓은 2번 다시 해서는 안 된다. 화연도 어머니의 말에 맞장구 쳤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 붙은 종과 같으니 밖에 나다닐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서리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집안을 위하여 애쓰는 일이 도리어 천한 짓으로 여겨지니 서글프기 그지없었지요. 그날 밤 윤대호는 다시 아들을 불러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너는 언제 철이 들 것이냐? 집안 반 문서를 잃다니 이 집안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이냐? 도연은 술기운이 채 가시지도 않은 목소리로 무책임하게 답했습니다. 아버지, 곧 되찾겠습니다. 이번에만 크게 이기면. 윤대호는 끝까지 말을 듣지도 않고 호통쳤습니다. 또 노름 타령이냐? 이 집안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내 귀에는 들린다. 이렇듯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는 윤씨 집안에는 사실 심각한 문제가 하나둘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사위도 아들도 더는 기댈 버팀목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직 며느리 서리만이 묵묵히 집안을 위해 애쓰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진심은 아직 누구의 눈에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깊어지자 서리의 은밀한 노력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장터에서 바느질품을 팔아모은 돈으로 이제는 더욱 실질적인 일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여종 춘희와 나눈 대화에서 그 뜻이 드러났습니다. 이른 새벽 집안 식구들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서리는 춘희를 뒤뜰 우물가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두레박이 오르내리는 소리에 섞여 조심스레 속내를 나누었습니다. 춘아, 이제부터는 바느질로 번 돈을 곡식을 사는 데 써야겠다. 춘희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아씨, 곡식을 사두시려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서리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요즘 기운이 심상치 않지 않으냐. 농사가 잘 되지 않았다는 말이 들리니 미리 마련해두면 언젠가는 집안에 도움이 되리라.
춘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장터에서 사오겠습니다. 어떤 것을 준비할까요? 서리는 신중히 대답했습니다. 쌀과 보리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사모으자. 값이 쌀 때마다 한 자루씩이라도 쌓아두면 마음이 놓일 것이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서리가 밤마다 주머니와 버선, 댕기를 지어내면 춘희가 장터에 내다 팔고 그 돈으로 곡식을 조금씩 사들였지요. 한편 집안의 다른 이들은 서리의 이런 노력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윤대호가 사위 박문석과 함께 차를 마시며 한가로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위, 요즘 공부는 어떠하느냐? 다음 과거가 멀지 않았다 들었다. 박문석은 태어난 얼굴을 지었으나 속내는 달랐습니다. 장인어른 부족하오나 힘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윤대호는 그 말을 믿으며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래. 이 집안의 희망은 너 하나뿐이다. 안채에서는 마님과 화연이 함께 술을 놓으며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서리가 자꾸 바깥에 나다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되는 것인지 마님은 얼굴을 찌푸리며 딸의 말에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며느리가 어디를 그렇게 놔두는지 조용히 살림만 지키면 될 것을. 이때 서리가 안채로 들어와 공손히 절을 하며 인사를 올렸습니다. 마님, 아씨, 평안하십니까? 마님은 매서운 눈길로 서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리야, 너 요즘 자꾸 어디를 놔두는 것이냐? 며느리가 밖으로 나돌면 집안 채통이 서겠느냐? 서리는 침착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마님, 집안일 때문에 잠깐 나간 것뿐입니다. 화연은 여전히 못마땅한 기색으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처럼 며느리는 조용히 집안에서 어머니를 도와야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며칠 뒤 서리와 춘희는 드디어 첫 곡식 자루를 사들였습니다. 장터에서 어렵게 구해온 쌀 한 자루를 보며 서리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번졌습니다. 아씨, 이 곡식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서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뒤채 헛간을 치워 작은 곡간을 만들자. 겉으로는 농기구만 보이게 하고 안쪽 깊숙한 곳에 자루를 숨겨두자꾸나. 그날부터 서리는 헛간을 정리하여 작은 곡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허술한 창고 같았으나 그 안쪽에는 곡식 자루가 하나둘 차곡차곡 쌓여갔지요. 가을이 무르익을 무렵 그 곡간에는 쌀 서너 자루와 보리 두어 자루가 모였습니다. 많지는 않았으나 서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든든한 희망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서리는 홀로 곡간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작은 촛불을 켠 채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곡식이 훗날 우리 집안을 살리는 씨앗이 되게 하소서. 그 목소리는 떨렸으나 마음만큼은 굳건했습니다. 바로 그때 춘희가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아씨, 큰일입니다. 도령님께서 또 술에 취해 들어오시는데 이번에는 빚쟁이들이 따라왔습니다. 서리는 곧장 촛불을 꺼고 곡간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춘희와 함께 서둘러 안채로 향했지요. 과연 앞마당에는 도연이 거친 사내들에게 둘러싸여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먹구름이 들이우는 순간이었지요. 그러나 서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모아온 곡식들이 머자나 집안을 구할 힘이 되리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도는 무렵 서리의 걱정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하늘이 비를 거두니 논밭이 메말라 농사가 흉작이 되었고 온 고을의 곡식이 귀해졌지요. 곡식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고 윤대호 집안의 민낯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관아 심부름꾼이 윤대호 댁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급히 소식을 전했습니다. 윤 영감님, 원님께서 급히 뵙자 하십니다. 고을의 흉년 대책을 의논하려 하시는데 윤대호는 놀란 기색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하여라. 곧 관아로 나가겠다 전하거라. 심부름꾼이 떠나자
윤대호는 사위 박문석을 급히 불렀습니다. 사랑채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대화는 절망적이었지요. 이번 흉년으로 양반가마다 곡식을 내놓으라 명하실 터인데 우리 집안은. 박문석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인어른, 집안의 여분의 곡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형님께서 땅 문서마저 잃으셨는데. 그때 도연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며칠째 옷을 갈아입지 않은 몰골에 술래와 지저분한 수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윤대호는 곧바로 호통쳤습니다. 또 무슨 화를 불러왔느냐?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빚쟁이들이 내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남은 땅 문서까지 내놓으라 합니다. 윤대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박문석도 얼굴빛을 감추지 못했지요. 안채에서는 마님과 화연이 절망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흉년으로 끼니마저 걱정할 지경이었지요. 화연아, 이제 어찌해야 하겠느냐. 곡식값이 이리 치솟으니. 화연은 눈물을 머금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서방님이 과거에 급제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마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사위만 믿고 살아온 게 허망하구나. 정작 집안 살림은 돌보는 이가 없었으니. 그때 서리가 조심스레 안채로 들어와 절을 하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에는 의연한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마님, 아씨, 아래올 말씀이 있습니다. 마님은 짜증 섞인 얼굴로 쏘아붙였습니다. 서리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쓸데없는 말을 하려 하느냐. 서리는 고개를 숙인 채 침착히 답했습니다. 마님, 혹 곡식이 필요하시다면. 화연이 말을 끊으며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우리를 조롱하느냐? 곡식이 필요하다는 걸 모를 줄 아느냐? 그러나 서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준비해 둔 것이 있습니다. 마님과 화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무엇을 준비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요. 같은 시각 장터는 곡식을 구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으나 팔곡식은 눈을 씻고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여종춘이가 급히 달려와 서리에게 알렸습니다. 아씨, 장터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난리입니다. 곡식값이 평소의 3배나 올랐습니다. 서리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아, 때가 된 것 같구나. 우리가 모아둔 곡식을 꺼낼 때가 왔다. 저녁 무렵 윤대호가 관아에서 돌아왔습니다. 사랑채에 모인 가족 앞에서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원님께서 양반가마다 곡식을 내놓으라 하셨다. 그러나 우리 집안에는. 박문석은 더는 체면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장인어른, 실은 저는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습니다. 거짓을 말씀드린 것 용서해 주십시오. 화연은 남편의 고백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방님, 그동안 하신 말씀들이 모두. 마님 또한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위만 믿고 산 세월이 다 부질없었구나. 한쪽 구석에서 도연은 술에 취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집안이 망했어. 이렇듯 윤대호 집안은 흉년과 함께 몰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지하던 것들이 모두 허상이었음이 드러났지요. 그러나 서리만은 담담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녀가 미리 마련해둔 곡식이 머자나 집안을 구할 씨앗이 되리라는 것을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흉년이 절정에 이른 어느 날 아침, 고을 곳곳에는 굶주린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장터에는 곡식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팔곡식은 눈을 씻고도 보기 어려웠지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원님 박윤겸은 관아대청에 고을의 유력한 양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윤대호 또한 그 자리에 나와 근심 어린 얼굴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원님은 엄숙히 자리를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흉년으로 백성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소. 이제는 각 가문에서 곡식을 내어 구휼해야 할 때이요. 양반들 사이에서는 곧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원님, 우리도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하옵니다. 곡식이 이리 귀한데 여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님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허나 이대로 두면
백성들이 분노하여 큰 난리가 일어날 수도 있소. 어찌 외면만 하시겠소. 윤대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집안에는 내놓을 곡식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지요. 한편 윤대호 댁 안채에서는 마님과 화연이 한숨을 쉬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끼니조차 잊지 못해 얼굴빛이 수척했습니다. 화연아, 오늘 저녁 먹을 쌀도 없구나. 이 몸이 늙어 무엇을 어찌해야 하겠느냐. 화연은 눈가에 눈물이 맺히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서방님이 과거에 급제하시면 모든 것이 풀릴 줄 알았는데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마님은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가 사위만 믿고 산 것이 부질없구나. 집안 살림은 정작 챙긴 이가 없었으니. 그때 서리가 안채로 들어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얼굴은 의연하고 단호했습니다. 마님, 아씨, 아래올 말씀이 있습니다. 마님은 인상을 찌푸르며 쏘아붙였습니다. 서리야, 지금이 어느 땐데 공연히 말을 늘어놓으려 하느냐. 그러나 서리는 무릎을 꿇고 정중히 말했습니다. 마님, 사실 제가 그동안 곡식을 조금씩 모아두었습니다. 마님과 화연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곡식을? 서리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밤마다 바느질로 번 돈을 모아 춘희와 함께 쌀과 보리를 조금씩 사두었습니다. 뒤채 헛간에 작은 곡간을 마련해 두었지요. 화연은 믿기 어렵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야, 정말 그러하단 말이냐. 바로 그때 여종 춘희가 달려와 서리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마님, 아씨, 모두 사실입니다. 아씨께서 밤낮으로 바느질하시어 번 돈으로 곡식을 사 모으셨습니다. 서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마님, 지금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은 곧장 뒤채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던 곳이었지요. 서리가 헛간 깊숙한 곳에 나무 판자를 치우자 그 안에는 쌀과 보리 자루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마님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많은 것이 모두. 서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많지는 않으나 우리 식구들이 한 달은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화연은 눈물이 그렁그렁해져 서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멸시하던 며느리가 이런 준비를 해두었으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지요. 바로 그때 급한 걸음으로 춘희가 달려왔습니다. 마님, 아씨, 큰일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굶주려 길바닥에 쓰러지고 관아에서는 곡식을 내놓으라 독촉하고 있습니다. 서리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다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춘아, 이 곡식을 관아로 가져가자. 마님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서리야,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연명하느냐? 서리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마님, 우리보다 더 굶주린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돕는 것이 옳습니다. 곧 서리와 춘희는 자루를 수레에 실었고 마님과 화연도 마지못해 거들었습니다. 비록 집안의 마지막 희망이었으나 서리의 굳은 뜻을 거스를 수 없었지요. 관아 앞마당에는 이미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으로 원님의 구유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서리가 곡식 자루를 내려놓자 백성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저건 윤영감 댁 며느리 아니냐? 아니, 며느리가 곡식을 가져왔구나. 원님도 놀라며 서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서리는 정중히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원님, 저희 집안의 곡식을 굶주린 백성들에게 내어드리고자 합니다. 백성들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영감 댁 며느리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이 순간 서리의 숨겨진 정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무시받던 며느리가 사실은 가장 현명하고 준비된 인물이었음을 온 고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지요. 서리가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일이 온 고을에 퍼지자 원님 박윤겸은 그 내막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관아의 심부름꾼이 윤대호 댁으로 찾아왔습니다. 윤영감님, 원님께서 집안 식구들을 모두 관아로 데려오라 하십니다. 어제 구휼미를 바친 일에 대해 자세히 여쭙고자 하십니다.
윤대호는 순간 얼굴이 굳었으나 애써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전하여라. 곧 준비해 나가겠다. 심부름꾼이 물러나자 집안은 술렁였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윤대호가 사위 박문석, 아들 도연과 함께 걱정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우리를 모두 부르다니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것이 아닐까요? 박문석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미 과거 급제 거짓이 드러난 뒤라 또 다른 허물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도연은 술기운에 지친 몸을 주무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집안은 이미 기울었는데 더 나빠질 것도 있겠습니까? 한편 안채에서는 마님과 화연이 부랴부랴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서리가 보여준 곡간을 본 뒤라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무거웠지요. 화연아, 어제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다. 우리가 참 부끄러운 짓을 했구나. 화연도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또한 그렇습니다. 며느리를 그토록 업신여겼으니 서리는 조용히 정갈한 옷차림을 하고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얼굴에는 의연한 빛이 서려 있었지요. 오전이 되어 윤씨 일가는 모두 관아로 향했습니다. 대청에는 원님이 기다리고 있었고 양옆으로 아전들과 고을 유지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원님은 윤씨 일가를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윤 영감, 어제 귀댁에서 곡식을 내어 백성을 구한 일은 실로 크나큰 선행이었소. 다만 그 경위를 자세히 알고자 하오. 윤대호는 난처한 기색으로 더듬거리며 답했습니다. 원님, 그것은. 원님은 서리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곡식을 직접 가져온 이는 며느리라 들었소. 자네에게 물어보아도 되겠는가? 서리는 앞으로 나와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원님, 무엇이든 물으시옵소서. 원님은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 곡식은 어디서 난 것이오? 집안 사정이 넉넉지 않다 들었는데. 서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밤마다 바느질하여 모은 돈으로 여종과 함께 조금씩 사모은 것이옵니다. 이때 춘희가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으며 외쳤습니다. 원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어서 말해보아라. 춘희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어갔습니다. 아씨께서는 밤낮으로 손에서 바늘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주머니며 버선 댕기를 지어내시면 제가 장터에 내다 팔았고 그 돈으로 쌀과 보리를 조금씩 사모았습니다. 헛간 깊은 곳에 작은 곡간까지 만드셔서 관아에 모인 사람들은 술렁거렸습니다. 양반가의 며느리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던 것이지요. 원님은 감탄한 얼굴로 서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참으로 현명한 며느리로구나. 그런데 그토록 아낀 곡식을 어찌 백성들에게 내어주었소? 서리는 고개를 숙이며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원님, 저희보다 더 굶주린 이들이 많았습니다.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대호는 그 말을 들으며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사위만 귀히 여기고 며느리를 천대했던 지난날이 부끄럽게만 느껴졌지요. 마님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님,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며느리의 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박문석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집안의 희망인 양 행세했지만 정작 집안을 구한 이는 멸시받던 며느리였던 것이지요. 도연도 술기운에서 깨어난 듯 굳은 얼굴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화연은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서리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원님은 모든 사정을 들은 뒤 엄숙한 얼굴로 일가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일로 진실이 드러났소. 허세와 거짓은 결국 무너지고 성실과 덕이 집안을 일으킨다는 것을 보았소. 관아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서리의 덕을 칭송했습니다. 원님은 마지막으로 서리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이 며느리의 선행을 크게 칭송하며 이를 온 고을의 본보기로 삼겠소. 그리하여 서리의 진실한 노력이 마침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천대받던 며느리가 사실은 가장 현명하고 덕이 높은 인물이었음이 밝혀진 순간이었지요.
윤 씨 집안은 부끄러움과 후회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님은 설이의 덕행에 크게 감동하여 관아대청에 모인 모든 사람 앞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대청에는 양반이며 백성이며 모두가 숨을 죽이고 서 있었고 원님의 목소리는 더욱 엄숙하게 울려 퍼졌지요. 윤씨댁 며느리의 선행은 고을의 큰 빛이 되었다. 설이 아씨의 정성과 덕을 기려 관에서 쌀 5자루를 내리노라. 또한 이 일을 관보에 올려온 고을에 알리고 백성 모두가 본받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끝나자 대청 가득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백성들은 감격의 눈물을 글썽였고 양반들조차 숙연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간 천대받던 며느리가 이렇게 고을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고도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설이는 앞으로 나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원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옵니다. 그러나 제가 한 일은 그저 굶주린 이들을 돕고자 했던 작은 마음일 뿐이옵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사옵니다. 그 말에 원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겸손하기까지 하니 진실로 고을의 귀감이 될 만하구나. 이윽고 원님의 시선이 윤대호를 향했습니다. 윤영감, 이제야 알겠소? 진정으로 이 집안을 살린 이는 누구였는지를. 윤대호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눈이 어두워 사위만 귀히 여기고 며느리를 천대했으니 그 어리석음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관아에 모인 이들 앞에서 윤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오만과 편견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을 맛보고 있었지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윤씨 일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안채 대청에서는 마님이 설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마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설이야, 내가 그동안 너를 어찌 대했는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찢어진다. 사위만 귀히 여기고 너를 종보다 못하게 대했으니 이 어미의 죄가 크다. 마님은 목이 메어 흐느꼈습니다. 설이는 황송한 듯 손사래를 치며 다가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 지난 일은 모두 흘러간 물이옵니다.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했을 뿐이니 부디 지난 허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마님은 더 크게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사위만 믿고 산 것이 허망하구나. 정작 우리 집안을 지킨 이는 너였는데 내가 어찌 그 눈을 가리고 살았을까. 그 옆에서 화연도 눈물을 흘리며 설이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를 부엌에 붙은 종처럼 대했으니 이 화연이 무슨 낯으로 너를 뵙겠는가. 용서해다오. 설이는 화연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씨, 우리 모두 한 집안의 식구가 아니겠습니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사랑채에서는 남자들도 무겁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윤대호는 아들 도현과 사위 박문석을 불러 세워놓고 엄숙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그동안 얼마나 한심하게 살았는지 아비의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사위는 체면만 차리며 허세로 세월을 허비했고 아들은 술과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하였다. 모두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짓이었다. 도연은 고개를 푹 숙이며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술과 노름을 끊고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늦었으나 밭일이라도 맡아 성실히 살겠습니다. 다시는 허망한 짓으로 집안을 욕되게 하지 않겠나이다. 윤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라. 늦었으나 정신을 차린 것이 다행이다. 박문석도 얼굴이 창백해진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과거 낙방을 거듭하며도 체면을 지키려 거짓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허망한 길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부끄럽게도 며느리의 성실과 덕을 보며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진실된 선비로서 글을 닦고 사람들을 위해 사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윤대호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너희 모두가 허세를 버리고 바른 길을 찾을 마음이 생겼구나. 학문도 벼슬도 중요하나 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허망한 껍데기에 불과하다. 서리가 우리 모두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며칠 뒤 서리의 이야기는 장터와 우물가에 널리 퍼졌습니다. 윤 영감댁 며느리가 참으로 현명하더라. 천대받으면서도 묵묵히 곡식을 모아 집안을 살렸다니 그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로다. 백성들은 모두 서리를 칭송하며 아이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들려주어 본보기를 삼았습니다. 원님 또한 약속대로 관보에 서리의 덕행을 실어 멀리 다른 고을에도 알려지게 했지요. 그의 가을은 다행히도 날씨가 순조로워 풍년이 들었습니다. 들판에는 황금빛 이삭이 출렁였고 윤씨 집안도 원님이 내려준 곡식과 풍작 덕에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안채에서는 이제 서리가 집안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마님은 크고 작은 살림이를 서리와 의논하며 따랐고 화연은 친자매처럼 따랐습니다. 서리야, 이번 김장은 어찌하면 좋겠느냐? 아씨, 함께 의논하면 좋은 방도가 나올 것이지요. 사랑채의 남자들도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도연은 술을 끊고 성실히 밭일에 힘쓰며 잃었던 신뢰를 조금씩 되찾아갔습니다. 박문석은 지난날의 허세를 버리고 학문에 정진하였고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름으로써 집안의 체면 또한 바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교만하거나 거짓에 매달리지 않고 참된 선비의 도리로 백성을 위하는 길을 걸었지요. 저녁 무렵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은 과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윤대호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서리를 바라보며 감격스레 말했습니다. 서리야, 내 덕분에 우리 집안이 다시 살아났구나. 서리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영감마님, 모두가 마음을 합쳤기에 가능했던 일이옵니다. 이렇게 윤씨 집안은 서리의 현명한 덕으로 다시금 새로워졌습니다. 허세와 탐욕은 사라지고 근면과 정성이 집안을 일으킨다는 이치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지요. 서리의 이야기는 고을을 넘어 먼 고을에도 전해져 후대 사람들까지 그 덕을 본받고자 했다고 합니다.